반도체가 전 세계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그걸 못 따라간 거예요. 시대 흐름에 잘 타지 못해가지고 한꺼번에 훅 갔거든. 시장이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일본은. 일본의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뭔가요? 주식을 보면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89년도에 정점을 갔던 주식이 최근에서야 거기에 원점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성장하는데 일본만 주식이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막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치가 30년도 더 전에 그 위치로 온 거 아니에요. 그게 그동안에 잃어버린 30년. 왜냐? 거기에 비해서 미국의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는 1250% 가까이 성장을 했어요. 미국이 좀 특출나게 많이 성장했다고 보는데 다른 나라들도 어느 정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만 원위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잃어버린 거죠. 원위치로 온 것도 지금 현재 주식이 계속 많이 올라와서 그렇다는 거니까 그 앞에까지는 거의 이렇게 그네줄 같이 이렇게 쭉 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제일 낮은 데가 뭐 7,500 정도까지 4만 가까이 하던 주식 지수가 7,500 정도면 뭐 6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정도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한 20년, 25년 가까이 그렇게 있다가 아베 총리가 되고 나서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돈을 무조건 막 무한대로 찍어내니까 그때부터 주식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4만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89년도 정점에 올라왔을 때 그 수준에 도달했다. 이때까지는 뭐였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잃어버리는 30년 아니냐.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임금 같은 것도 보면은,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30년 전 임금이나 지금 임금이나.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것도 있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성장했는데.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실패한 아베노믹스라고도 하던데 일본이 호황으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실패한 아베노믹스라는 게 뭐냐니까 아베 총리가 되고 나서 2차원 금융 완화, 차원이 다른 금융 완화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돈을 막 많이 찍어내고 또 하나는 그 적극적 재정이라 그래서 이제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공공사업 같은 거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수요를 창출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적극 재정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아베 총리 시절에 굉장히 강조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구조개혁이라든가 이것도 하나의 화살이라고 그러죠. 세 개의 화살 중에 두 개의 화살, 2차원 금융 완화 정책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 재정 정책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세수가 많이 그쳐서 돈을 많이 푼 게 아니라 국채를 마구 찍어내면서 돈을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그 국채라는 건 뭡니까? 다 빚이잖아요. 그 빚은 누가 갚아야 되느냐? 후세대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마구 풀어놨는데 그렇게 풀었으면 풀 때 의도했던 대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였느냐? 물가가 2% 이상 올라가서 한 2년 정도 유지가 되는 거. 이게 목표였어요. 그걸 위해 가지고 돈을 마구 찍어냈단 말이죠. 시중에 마구 풀었어요. 그게 마구 풀었는데 물가는 안 올라가고 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게 뭐 결국은 이제 조금씩 주식이 올라가고 뭐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이런 거였지 실질적으로 물가는 거의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10년 동안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베노믹스에서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은 이거는 비상사태에 쓸 수 있는 하나의 대정요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체력이 너무 고갈됐으니까 지금 당장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탄약을 끓여 먹인다거나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한다거나 약을 투여한다거나 이게 이제 아베노믹스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의 초기에 의도한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물가가 올라가겠지. 그래도 한 3년 정도면 가겠지. 그런데 이게 올라가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10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겠어요? 그 약물 투여를 계속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약물은 중독성이 있잖아요. 중독이 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아베노믹스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물가를 올리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이 그렇잖아요. 경기가 활성화돼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임금을 올려주잖아요. 임금을 올려주면 그게 수요가 창출이 돼요.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게 다시 또 물가를 올리고 또 물가 너무 올라가면 너무 경기 활성화되면 금리로 잡기도 하고 미국은 그러는데 일본은 그렇게 물가를 올리려고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거의 안 올라가고 돈만 막 계속 풀려 나온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패였다고 보는 거죠. 처음 목표였던 것에 도달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많이 산출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설이 들려라는 사람은 일본의 엔저가 계속하는 이유는
아베 총리가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10년 넘게 하면서 너무나 많은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으로 엔저를 유발하는 하나의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경기는 썩 나아진 거 없는데 돈은 너무 많이 풀렸고 그걸 이제 다 국채로 찍어내가지고 그 빚은 엄청나게 커져 있고 엔저는 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러니까 이제 실패한 아베노믹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요. 엔저가 되면은 좋은 쪽이 있고 나쁜 쪽이 있어요. 엔저를 간절히 소망하는 부류가 있고 엔저를 아주 싫어하는 부류가 있어요. 정확히 나눠지는데 수출을 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엔저가 되면은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하나의 그 기업의 업적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엔저가 되면은 일본 국내에서 생산했던 제품이 수출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게 보통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엔저가 됐는데 수출이 늘어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했더니 수출할 만한 기업들은 이미 다 해외에 다 나가 있다. 해외에 공장을 다 세워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니까 해외에 직접 투자했던 거기 회사에서 돈을 벌잖아요. 지금까지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었던 달러에서 크게 변화가 없지만 지금까지는 1달러를 벌었으면은 105엔 번 거 되잖아요. 105엔에 110엔 번 거 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엔저가 되면서 1달러는 160엔이 되니까 해외에서 1달러를 벌었는데 그걸 돈을 들고 국내에 들어오면은 얼마로 칩니까? 160엔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로 따지면은 105엔에서 160엔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익이. 그런데 사실 물가는 전부 다 똑같은 말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변화 없는 상태에서 160엔을 받게 되면은 돈을 번 거 되잖아요. 일본 국내에서는. 그래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달러로 벌어서 그걸 국내에 가지고 들어와서 엔으로 환산하는 순간 이게 30% 40% 가까이 돈 번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쌍수들고 환영이죠. 그래서 엔저가 되면 될수록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 특히 연금 받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현금을 가지고 아니면 장롱 속에 넣어놨던 사람들, 은행이 저축해놨던 현금 가진 사람들, 투자를 하지 않고 이랬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산이 30, 40% 그냥 푹 꺼진 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도 자기가 받는 임금 자체가 사실은 해외로 나간다. 그럴 때는 30%, 40%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기 자산이. 그러니까 이게 빈부격차가 이제 생기는 거죠. 엔저로 인해서 돈을 버는 세력은 계속 돈을 버는 거고, 엔저로 인해서 자기 자산이 축소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엔저가 되게 싫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엔저가 됐을 경우에 그 양분화되는 거예요, 이게. 후발 주자인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를 앞선 이유는 뭘까요? 반도체는요. 반도체가 한꺼번에 훅 갖는 이유가 뭐냐니까 지금 현재 일본이 어려운 게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그 흐름을 잘 못 탔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반도체가 전 세계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그걸 못 따라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일본은 전기 전자산업 이쪽으로 굉장히 발달됐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NTT라든가 통신 쪽도 발달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굉장히 고퀄리티를 요구했었어요. 일본의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 반도체 제조하는 공장들은 고퀄리티의 반도체를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자, 이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90년대 초 중반 정도부터 PC가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퍼스널 컴퓨터, 우리 이제 노트북이. 근데 이 노트북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그렇게 고퀄리티가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일본에서 만들었던 반도체들은 대형 컴퓨터라든가 아주 오랫동안 고장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요구하는 그런 수요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퀄리티 반도체를 계속 만들었던 거죠. 근데 고퀄리티 반도체를 만들다 보면은 재료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투자가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생산 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메인 스트림일 때는 괜찮았는데 일본 여기는 되게 특화되어 있어서 좋았는데 전 세계가 인터넷하고 이제 노트북 시대로 바뀌면서 확 바뀐 게 반도체, PC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메모리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삼성이 아주 싼 가격으로 저퀄리티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일본은 고퀄리티 반도체를 잘 만드는데 문제는 코스트가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PC는 인터넷하고 연결되는 PC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때 들어가는 반도체가 2, 3년 정도 쓰고 버려도 되는 이 정도의 반도체 퀄리티,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삼성이 그걸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일본이 만드는 반도체하고 가격 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여기에서 훅 간 겁니다. 세계적인 흐름이 바뀌면서. 그럼 일본은
시장이 원하는 그 반도체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저퀄리티 그걸 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기술력은 대단한 기술력이 있는데 영업을 잘못해서 세계적인 흐름을 잘못 읽어서 망했다. 그 말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퀄리티의 이 코스트를 낮춰서 저퀄리티의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기술력은 뛰어난데 영업은 못해서 망했다. 그 얘기는 아니다. 통용이 안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시장이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일본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훅 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의 전기 종합 상사가 많았잖아요. 도시바, 소니, 뭐 패나소닉, 산요, 뭐 이런 많은 그 회사들이 각 회사의 한 부분으로서 반도체 만드는 부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제품, 자기들 쓰는 전자 제품이라든가 일본의 뭐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이걸로 충분히 가능했는데 전 세계가 요구하는 대량의 어떤 큰 흐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조그마한 부서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왜냐? 세계적인 흐름에 있어가지고 팹리스는 설계만 하는 거잖아요. 설계만 하는 팹리스가 미국이 거의 석권하고 있고 거기에서 설계한 것을 파운드리에다가 위탁을 맡기는 생산 위탁을 맡기잖아요. 그게 TSMC고 그 다음에 삼성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팹리스하고 파운드리하고 분리가 되면서 굉장히 특화가 되면서 완전히 전문화가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일본은 이걸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전기종합상사의 한 부서에 반도체 만드는 부서가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의 경제에서 경쟁이 안 된 거죠. TSM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만드는 파운드리로서 반도체 만드는 거기에만 특화해가지고 그 기술을 특화시켰고 미국은 이제 설계하는 데만 특화되고 근데 일본은 설계도 하고 반도체 만드는 파운드리까지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훅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구멍가게 된 거죠. 여러 개 기업체들, 전자종합상사들이 각 회사 내에 부서가 하나씩 있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하니까 문제는 반도체 공장을 짓고 뭘 할 때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전기종합상사 산요 같은 데서 만약에 도시바라든가 이런 데서 만약에 그 반도체 전 세계 흐름을 따라가려면은 몇 조 엔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림도 없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돈 먹는 하마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결국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반도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흐름에 잘 타지 못해가지고 한꺼번에 훅 갔거든. 그래서 90년대 중후반대 가서 완전히 훅 가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이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어가지고 86년도하고 91년도 1, 2차 반도체 협정 맺어가지고 일본 반도체에 관세도 매기고 여러 가지로 일본을 어떻게 이렇게 보면 컨트롤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도 일본한테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정부가 나섰죠. 이번에 일본의 래피더스도 보면 정부가 나서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일본이 반도체가 일본 기업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히노마루 반도체를 추진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보조도 많이 하면서 추진을 여러 번 했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컨소시엄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돈을 투자를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각 그 기업들마다 뭐 소니, 도시바, 패나소닉 이런 데서 이제 NTT 이런 데서 기술자를 여기 파견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가지고 그걸 제품을 만들도록 정부가 그걸 서포트해 줬어요. 근데 이걸 정부가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들이 서로 경쟁이잖아요. 서로 경쟁이다 보니까 1급 기사들을 여기다 파견을 안 해요. 2류, 3류 기사들 파견하는 거예요. 자기 기술은 절대 여기에서 시연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모여가지고 뭐 별로 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정부 지원만 받고 그래서 정부 지원금으로 여기서 기기를 살 거 아니에요. 반도체 관련된 기기들. 그거 이제 해체할 때 그 기기들 나눠 갖는 거. 거기에 오히려 눈독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했던 반도체 여러 가지 컨소시엄이라든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본 반도체가 확 갔잖아요. 그러다가 몇십 년 지나서 이제 지금 일본이 반도체에 엄청나게 지금 뭐 투자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라피더스 아닙니까? 이게 라피더스는 일본이 전 세계가 많은 국가들이 다 파운드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그런다. 왜? 팬데믹 때 반도체 구입 자체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서로 반도체를 뺏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땅에 공장이 있어야지 반도체를 확보하기 쉽겠다 해가지고
미국도 엄청나게 공장 짓잖아요. 반도체 공장. 유럽도 엄청나게 지어요. 중국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삼성도 그렇죠. 한국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국도 반도체 공장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일본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라피더스를 이제 하나 추진하게 된 거죠. 이것도 거의 정부가 앞장서서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일본의 대기업들이 7개 대기업과 큰 은행, 3은행 중에 한 은행이 여기에 같이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근데 투자를 말이죠. 사실은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래피더스에서 2나노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 2나노를 만들려면은 최소한 5조 엔 정도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투자금을 누가 내느냐. 결국은 아까 말했던 그 7개 대기업들하고 은행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대기업들이 10억 엔씩만 냈어요. 70억 하고 은행에서 3억 내고 73억밖에 안 냈어요. 지금까지. 그게 2021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투자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당장 공장을 지어야겠고 실행에 옮겨가야 될 타임트랙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돈을 거의 1조 엔 가까이 냈어요. 사실은 정부가 돈을 그렇게 내서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정도 내면은 이제 거기에 처음에 같이 하려고 했던 대기업들 7개 대기업들이 최소한 몇천억씩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10억 엔 내고 아예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트럼프 당선 후 일본 경제는 더 어려워질까요? 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는 전 세계가 바짝 긴장을 하죠. 이제 여기서 어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가 가장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있을까 하면은 이게 엔저 문제예요. 환율 문제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는 엔저 용인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약한 엔 용인 못한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엔저가 되면은 일본의 제품들이 쏟아져 들어가요. 미국으로. 가격 경쟁이 있으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제품의 경쟁력이 일본의 제품의 경쟁이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나는 용납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만 얘기 들으면 엔고로 갈 것 같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엔고로 가지 않고 오히려 엔저로 가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트럼프가 법인세를 낮춰준다 그러죠. 법인세 낮춰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시중에 좀 많이 더 풀릴 거 아니에요. 세금 덜 내니까. 그러면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립니다. 그 다음에 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관세를 10%에서 20% 매긴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거다. 왜? 값싼 수입품을 관세를 매겨버리니까. 이걸 수입을 안 하거나 안 하게 되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동안 수입해갔어요?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수입해 왔을 거 아니에요. 싸니까. 근데 이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가격이 더 높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이민자들을 지금 차단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 전부 추방한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노동력이 적어지면서 노동 단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코스트가 올라가겠죠. 또 제품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서 볼 때에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낮춰야 되겠죠. 그럼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 강세가 되겠죠. 그럼 달러 강세가 되면은 엔저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맥락에서 엔저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분명히 트럼프는 그랬잖아요. 엔저 용인 못하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그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 중국에게 60% 관세를 매기고 전 세계 10에서 20%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보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지켜보면 알겠죠. 대체로 다들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금리를 4.75인가 뭐 거기에서 이제 이번 연말쯤에 0.25나 뭐 또 내린다 이랬는데 금리 내리는 게 주제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또 올라갈 가능성이 물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못 내리게 되면은 일본과의 금리 차가 여전히 갭이 커서 엔저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엔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까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게 많은 것들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뭐냐? 가장 이제 또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이 방위비 올려라는 거잖아요. 한국에도 계속 요구해 왔고 특히 일본에는 이제 지금까지 방위비를 GDP의 1%만 투자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한테 2%를 올려라.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하고 2% 올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런데 그게 2027년까지인가 45조 엔 정도를 올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돈을 지금 어디서 끌어오느냐? 이게 전혀 지금까지 정해진 게 없어요. 결국은 세금 소비세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소비세 올리면 난리 나는 거죠. 못 올립니다, 소비세.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서 방위비를 충당할 거냐? 이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된 상태에서 트럼프는 2% 가지고 안 돼. 3%를 올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예요. 왜냐? 한국이 지금 2.7% 가까이 돼요. 한국은 2.7% 지금까지 계속 투자해 왔는데 일본은 뭐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토도 지금 2% 방위비 올려라고 계속 1기 때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잘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는 실행에 안 옮긴 게 많단 말이에요. 유럽. 근데 이번에 2기 때는 강하게 밀어붙일 거예요. 그러면 유럽도 방위비를 2% 이상으로 다 올려야 될 거고, 그럼 일본도 2%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3%까지 올리라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이 엄청난 압박이 되는 거죠.